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코로나 4차 대유행 두 달 넘게 진행됩니다. 확산세 줄지 않아 걱정입니다. 이제는 4차 대유행 이유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 운영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네, 도청이랑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요. 또 남는 시간 가족들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출근하셨어요? 네. 네. 부분적으로요. 네, 대유행, 4차 유행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은 추석 때는 좀 쉴 수 있습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입원 치료 병상이 172병상인데요. 네. 어제 저녁 때 같은 경우는 172병상 만실이었어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병상 가동률이 이제 이렇게 90% 이상 늘 유지되고 거의 100% 가까우면 직원분들이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죠. 네. 근데 근력도 근력이지만 지구력이 떨어지는 게 더 문제고, 정신력도 이제 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네. 근데 임승관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장님인데 앞에 경기도 코로나 홈케어 운영단장, 앞에 경기도에서는 좀 직함이 바뀌셨네요. 네. 6월 30일 날 긴급대응단이라는 이전 조직은 해산했고요. 예. 정책적인 일들은 이제 보건건강국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는 이제 사업 중심으로만 도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케어 운영단, 중요하신 분이 그쪽으로 갔다는 게 홈케어. 그러면 조금 경기도에서는 방역 체계를 좀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아무래도 공직자가 아니고 민간인인데 광역지자체의 정책을 수립하고 조율하는 부분은 당연히 마땅히 공직자가 하는 것이 맞아서 그런 위상의 변화를 좀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홈케어가 자가치료 사업입니다. 네. 이 자가치료, 재택치료 사업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에 집중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홈케어, 자가치료. 그러면 경기도는 이제 코로나에 걸리거나 코로나 밀접 접촉자는 일단 격리하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거 말고 홈케어 쪽으로 이렇게 자가치료 쪽으로 이동한다는 겁니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선택의 옵션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민 같은 경우라면 지난주 같은 경우 경증 환자의 한 83% 정도는 생활치료센터에 계시고요. 17% 정도는 재택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3월부터 한 6개월, 20일 정도 서비스를 했는데 네. 누적으로 한 2,900명 오늘 좀 넘었거든요. 네. 그 정도 인원이면 사실은 제주도와 전라남도 같은 지자체의 작년부터 올해까지 내내 확진자 숫자보다도 많은 경험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설에 격리하고 의료진들이 보호하는 이런 체계가 조금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 생활치료센터를 본인이나 가족 혹은 지인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생활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잘 케어하기 위한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의료적인 서비스, 건강 서비스는 사실 재택치료랑 아주 동일합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전화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중 어떤 의학적 필요가 있는 사례에 좀 한정해서 의사의 진료를 역시 비대면으로 연결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모든 80여 개 생활치료센터가 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조금씩 운영 형태는 다르지만. 근데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재택치료도 역시 아주 동일한 방법입니다. 네. 간호사 선생님이 하루 2번씩 전화를 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그중에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는 좀 잘 집중해야 되는 분들을 의사에게 연결해서 비대면 진료하고 약품 같은 것들을 원격 처방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6540님이 홈케어라는 게 병상이 없으니까 일단 집에서 대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지금 2,000명대고 하루에 사망 30명대예요. 이렇게 해서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재택치료는 영어로 홈케어, 우리나라 말로 재택케어 혹은 재택치료가 좀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이 홈케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네.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확진을 받으면,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아프건 안 아프건 전혀 무증상이어도, 혹은
가벼운 감기 정도의 증상만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열흘 격리기간 내내 어떤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 공간 안에서 자기가 모르는 남과 작은 객실에서 화장실을 공유하면서 열흘을 생활해야 되는 것이고 좀 차가운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안 아픈데 그렇게 네. 격리에 있었어.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면 아프지 않아도 입원하는 좀 이상한, 방식입니다. 우리 아플 때만 입원하잖아요. 그것도 가볍게 아플 때는 외래 진료 보고, 네. 많이 아플 때만 입원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우리가 겪어온 1년 8개월 동안의 경험은 사실은, 격리라는 관리와 예. 의료라는 서비스가 뭉뚱그려서 이제 하나로 존재했던 거죠. 예.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고, 지속 가능성, 확대 가능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받는 겁니다. 예. 따라서 정상적인 방식, 몸이 아프지 않을 때는 스스로 케어하고, 몸이 조금 아플 때는 의사의 진료를 외래 진료를 받고, 많이 아플 때는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입원하는 평상시 진료 전달 체계가 복원돼야 우리가 2022년, 2023년에 어떤 위드 코로나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아, 네. 이게 정상적인 치료 방법으로 가자 이런 얘기네요. 네, 어찌 보면 지금까지가 되게 왜곡되어 있는 거죠. 물론 네. 의도한 거지만 네. 말이에요. 지금까지 체계는 그 사람의 어떤 감염인의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주시하는 체계입니다. 네. 사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사람을 보자는 거죠. 따라서 그 사람의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것 못지않게 그 사람에게 적절한 생활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 사람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런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도 이제 사람을 보면서 점점 우리가 사유를 전환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요, 갑자기 집에 있다가 급격하게 나빠져가지고 숨졌다 이런 뉴스도 네. 봤고요. 네.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치료하고 괜찮아 그러다 갑자기 아파지면 네. 걱정입니다. 그 부분은. 네. 지금까지 경기도에선 3,000명 가까운 서비스를 실행했고,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몇십 명, 몇백 명 정도씩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걱정하셨던 그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했다는 사건들은 종종 보도되었잖아요. 네. 결국 운영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 운영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가 이제 핵심인 것이지 어떤 시설에 있으면 안전하고 가정에 있으면 위험하고 이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네. 외국 같은 사례들이 왜 일어날까요? 재택치료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나 어느 지침들이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네. 의료 자원이 그 무렵에 소진되고 고갈되고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위급했을 때 바로 따라서 이제 치료 시설로 가고 네. 의료 서비스를 지금도 받아야 되는데. 예. 지금의 재택치료도 위험을 인지하는 체계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업무 매뉴얼을 갖고 있고 그렇게 수행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지를 했어도 이분이 숨이 차니까 바로 병원에 배정해야 돼라는 판단은 자신이 있는데 그때 병상이 하나도 없다면 아, 네. 그리고 그때 구급차를 배차받을 수 없다면 그럼 위험한 거죠. 알겠습니다. 따라서 재택치료의 위험은 의료 자원의 여유, 그 확보,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홈케어로 전환을 할 때 고려할 때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 요인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사유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재택치료와 같은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 복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정부와 사회가 의도한 목표로 한 백신 접종률에 도달하고 있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 자원, 병상 가동률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여유 있게 유지되느냐. 네. 이 두 가지 지표를 계속 점검하고 또 상향시켜가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위드 코로나 얘기 계속 나옵니다. 국민 내 백신 접종 2차까지 한 70% 맞으면 그러니까 10월 말 정도 되면 위드 코로나로 좀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네. 원장님 위드 네. 코로나로 가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백신 접종률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병상 의료 체계를 좀 효율화하고 최적화해서 병상 자원의 운영 효율을 올리는 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실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정신과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가건 아니면 지금 K방역을 조금 더 고수하건 간에 확진자의 숫자는 늘어날 확률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계절적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보다 늘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위드 코로나 전략이라면 더더욱 높고요. 그렇다면 5,000명이나 10,000명의 일일 확진자를 우리가 올 가을 겨울에 목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우리 사회가 세우고 계획하고 수립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하나. 그리고 더불어 그런 상황을 우리 사회가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용성, 그런 인식 체계가 있느냐, 위험 인식 체계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이 담론의 핵심 질문입니다. 네. 근데 코로나 백신을 이렇게 열심히 맞아도 5,000명, 10,000명 확진자 시대에 맞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임상 연구와 이제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가 좀 발견되죠.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80%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고 있다. 1,000명. 이런 시나리오는 사실 1,000명대예요. 네.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런 소식은 되게 좀 당혹스러울 수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인데 그 목표에 도달해 확진자가 줄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말이죠. 근데 싱가포르나 한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실제 현실과 임상 연구가 진행됐던 백신 연구가 진행됐던 유럽이나 북미의 임상 연구의 설계 자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차이죠? 네, 첫 번째로는 임상 연구들은 다 아픈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입원은 하는 사람, 즉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임상연구에 예를 들어서 85%의 효과, 효능 이런 것들이 한국이나 싱가포르와 보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밀접 접촉자를 대량 검사하면서 안 아픈 사람까지 다 찾아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줄이는 것과 확진자를 줄이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싱가포르나 한국 같은 사회에서의 미래 전략 안에서는 예상보다 확진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그런 유럽이나 북미는 많은 사람이 그동안 감염됐잖아요. 20% 훌쩍 넘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데요. 실제 감염된 사람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누적 감염인이 0.5% 남짓하거든요. 그럼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백신 접종자 더하기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북미나 유럽의 어떤 발생 상황과 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동아시아 발생 상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당황하지 않고 미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백신의 발생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기대보다 다소 못 미칠 수 있어도 백신의 위중증, 사망을 막고 중환자를 막는 효과에 있어서는 여전히 매우 믿음직스럽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전히 믿음직스러운데 좀 불안하긴 합니다. 원장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진자 폭증에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두 그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문가들이고요. 또 한 분은 저널리스트. 언론들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전문가 언론인들이 정확하게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 없이 제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올 가을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언론은 믿지 마세요, 원장님. 아니에요. 어떻게 언론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언론은 저도 믿음이 안 가는데,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의료 체계는 감당할 수, 그 폭증한 그 환자를 우리 의료 체계는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효율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K방역은 어떤 비용 같은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고 최대 효과를 원하는 전략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는 효율을 올리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렇다면 아프지 않은 사람도, 굳이 아프지 않은 사람도 구급차에 태워서 저 멀리 있는 병원에 열을 입원시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의료 체계를 효율화하는 전략이 수립돼야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을 수 있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고 또 해외에 여행 갈 수 있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거야. 그렇게 생활하기까지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우리의 어떤 위험 인식 같은 부분들이 수정되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키 방역은 조금 매우 적극적인, 매우 공격적인 전략이었다 보니 거기에 우리가 이해가 몰입되어 있다 보니 새로운 전략에 대한 어떤 수용성이 아직은 낮은 상태죠. 따라서 전문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16님께서 임승관 원장님 안성시민입니다. 원장님이 가까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이렇게 응원 문자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관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